자, 이제 10강 상황 판단으로 이제 이어갈 텐데, 우리가 앞에서 명제, 단순 명제, 그리고 응용 명제 이후에는 그래도 막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없었다, 그죠? 물론 자리 배정도 조금 난이도가 높긴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명제의 연속적인 내용으로 보셔도 사실 무방했고, 그 뒤로 뭐 내용일치, 법조문, 공고문 이런 쪽에서는 사실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거는 없었다, 그죠? 그러니까 논리가 개입해야 될 그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문제들이었는데, 근데 상황 판단부터는 다시 이제 논리, 그리고, 어, 계산, 그리고 확률적인 내용까지 고려해서 계산하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혼자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결이 되셨더라도, 풀이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더 최적의 풀이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한번 거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황 판단은 너무 길어서 유형이 지금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 상황 판단 같이 볼 건데, 첫 번째 주제는 순서 맞추기, 그리고 최적화 문제가 첫 번째 상황 판단 유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순서 최적화는 기준에 따라서 순서를 배열하거나 순서 배열, 이거는 그 앞에서 했던 자리 배치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최적의 결과가 도출된 상황. 자, 최적의 결과는 최적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비용 대비 최선의 효과가 나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비용 대비 최대 만족도가 나오는 안을 고른다든지 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문제 풀면 뒤에서 충분히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풀이 전략인데, 자, 순서 배치 같은 경우 조건만 잘 해결하면 쉽게 문제가 풀리는 유형이에요. 물론 상대적으로. 그래서 무조건 풀어서 맞춰야 되고, 이거는 뭐 뒤에는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다시피 확정적인 조건을 먼저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정보가 제일 많이 주어진 조건, 그리고 확실한 조건, 정보를 확정적으로 준 조건들 있죠. 우리가 이거는 명제에서도 계속해서 해왔던 얘기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아요. 확정적인 조건 먼저 처리하고 관련된 조건을 찾아 나가서 최종적인 답을 확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최적화가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은 유형이긴 한데, 자, 최적화를 위해서는 제약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대요. 자, 최적화를 방해하는 제약 조건이 분명히 있겠죠. 당연히 이게 예산 제약일 수도 있고 시간적인 제약일 수도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만족도는 높아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산에는 한정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약에 따라서 그 제약에도 불구하고 만족도 또는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최대한 막도록 우리가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약이 많이 걸리는 후보는 그만큼 큰 이익을 가져오는 후보겠죠. 당연히 큰 이익을 가져올수록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죠? 따라서 제약이 많이 걸리는 후보를 먼저 검토하고 거기서 덜 걸리는 방향으로 후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최적화 문제를 풀 때 한 가지 제가 더 팁을 드리자면, 이거는 그 뒤에 문제 풀면서도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할 건데, 항상 극단적인 상황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산 제약이 있을 때, 그 예산 안에 맞춰야 되지만, 일단은 그 예산을 최대한 쓰는 방향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족도를 예를 들게요. 만족도를 최대로 높이고 예산도 최대한 쓰는 방향으로 일단 극단적인 상황을 먼저 상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산 제약에 맞춰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 좀 더 최적화를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처음부터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최적화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여기서 예산을 맞춘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점점 그 예산을 낮춰 나가는 과정에서 만족도의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인데, 지금 얘기만 들어서는 이제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이게 어떤 전략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72번. 자, 얘는 순서 배치하는 거죠. 자, 다음 조건에 따라서 A, B, C, D, E, F 부서의 사원수를 순위대로 배열하고자 한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가? 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물었으니까 지금 주어진 이 조건들만으로는 답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일단 사원수가 같은 부서는 없다. 그러니까 A부터 G까지 쭉 줄을 세울 수 있단 말이고, 자, 두 번째 조건은 C부서 사원이 D부서 사원보다 적대요. 그러니까 C, D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F부서의 사원은 G부서의 사원보다 적다. 그러니까 얘는 F, G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C부서와 F부서는 순위에서 바로 인접해 있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C가 지금 첫 번째에서도 등장했고 세 번째에서도 등장했죠. 자, 그럼 여기는 두 가지 케이스 분류가 가능하다. 그죠? 자, 여기서 F가 만약에 C보다 적은 경우 F, C 하고 그 다음 D가 있을 거고, 물론 C와 D 사이에는 다른 게 올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C, F, D 그리고 F와 D 사이에는 다른 게 올 수도 있다. 여기도 C랑 D 사이에 다른 게 올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5번 조건이 이제 확정적인 조건이죠. 자, B부서 사원이 가장 많고 E부서 사원이 가장 적다 그랬으니까 1등과 꼴등을 준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일단 확정적인 거고, 그리고 마지막 C부서 사원은 A부서 사원과 F부서 사원을 합친 것보다 많다. 자, 얘는 일단 수를 보기 전에 먼저 순서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왜? C부서 사원이 A랑 F를 합한 것보다 많대요. 그럼 당연히 A보다도 C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F보다도 C가 많아야 되겠죠. 그죠? 아, 그래서 여기서 아까 네 번째 조건에서 본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가 확정이 돼버리네요. 그래서 F는 C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아니라 얘로 확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총 7부서의 사원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1등은 제일 적은 부서는 E죠. E가 일단 와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둘, 셋, 넷, 다섯 있고 마지막에 B가 와야 되죠. B가 제일 많다 그랬으니까. 그럼 중간에 이 5개의 부서의 순위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일단 F, C, D가 일단 여기서 F, C, D는 이 순서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G가 F보다 많다 그랬죠. 자, 그런데 C랑 F는 일단 인접해야 돼요. 그죠? C랑 F는 인접해야 되니까 여기서 G는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C 이후 여기에 G가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체크 안 한 조건이 뭐가 있죠? 일단 두 번째 했고, 세 번째 했고, 그리고 얘 했고, 1등 꼴등, 그리고 얘죠. A가 없나요? A는 이제 C보다 작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F랑은 모른다. 그죠? 아니다. C랑 F랑 붙어 있어야 되는데 A 부서의 사원수가 C 부서의 사원보다 적어야 되죠. 그래서 일단 A는 F 앞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A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절반을 끊었을 때 AFC가 작은 쪽, 그리고 DG가 큰 쪽이겠죠. 그럼 다 있나요? A, B, C, D, E, F, G 이렇게 있죠. 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AFC는 작은 쪽이니까 작은 쪽 3개에 들어가는 것은 확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A, F, C 이렇게는 들어가줘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D랑 G가 이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되는데 D랑 G, 여기서 D랑 G의 순서를 알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죠. 그죠? 아무것도 없죠. 그죠? 여기서 이 두 개에서도 D와 G의 순서는 알 수 없고, 나머지에서도 D랑 G의 순서를 주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순서를 완전히 결정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D랑 G의 순서를 결정해주는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D랑 G의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걔가 이제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다. 그죠? 찾아볼게요. 자, 1번. A부서 사원수가 E부서 사원수보다 많다. 이건 당연한 거죠. A부서 사원이 E부서 사원이 가장 적다 그랬으니까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보예요. 자, 2번. B부서 사원수는
D부서와 A부서 사원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 얘도 그 D랑 G를 결정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어차피 뭐 그 D랑 A는 B보다 작아요. 그리고 A랑 D 사이 관계는 결정이 돼버렸죠. 그죠? 그래서 B에 대한 조건을 주는 건데, 얘는 이제 순서 결정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조건이죠. 그죠? 자, 그 다음 3번. D부서와 B부서는 순위에서 바로 인접해 있다. 아, 여기는 결정할 수 있죠. 자, D부서가 바로 인접해 있다 그랬으니까 B랑 인접하려면 D가 여기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G는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이 주어진다면 EAFC, GDB로 순서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3번은 옳다고 할 수 있겠죠. 아, 옳은 게 아니라 추가로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4번. G부서는 A부서보다 사원수가 많다.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조건이죠.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결정해 놓은 건데. 그죠? 5번. C부서의 사원수는 F부서의 사원수보다 많다. 얘도 그대로 결정된 거죠. 그죠? 우리가 아까 이미 결정해 놓은 거다. 그죠? 여기서. 그래서 5번도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쓸모없는 정보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쭉 결정했을 때 마지막에 D랑 G가 C랑 B 사이에서 순서가 결정되지 않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D와 G의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이겠구나 하면 이제 딱 3번으로 결정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뭐 순서가 상황 판단에서 조금 쉬운 유형이라고 해도 그래도 이거 앞에서 우리가 명제 논리에서 풀었던 유형들이랑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내용일치나 뭐 법조문, 공구문 이것처럼 공구문 말고 또 뭐 했었지? 아무튼 그 앞에서 쭉 했던 거 있죠. 뭐 그 규칙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냥 쭉 따라가면서 보기 보고 조건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단순히 일치를 찾고 그 순서를 찾으면 되는 유형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상황 판단은 오히려 명제 논리 쪽에 더 가까운 유형이고 순서가 쉽다고 해도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명제 논리에서 했던 것처럼 논리적으로 잘 판단하는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7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73번. 다음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N이 출연한 네 번째 작품을 고르래요. 자, 대화를 통해서 지금 작품을 찾아야 된다. 그죠? 자, 뭐 영화 본다는 거를 좋아한다면서 좋아하는 배우 있어? 애니 팬이래요. 자, 필모그래피는 6개를 모두 꿰고 있대요. 자, 네 번째 작품이니까 결국 이 필모그래피 6개의 순서를 결정해라는 게 문제가 되겠다. 그죠? 자, 가영. 불쌍한 사람들에서 주인공의 어머니로 나왔던 배우잖아. 2013년에 나왔던가 했는데 2012년에 나왔대요. 자, 그럼 일단 불쌍한 사람들은 2012년 작이죠. 2012.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그냥 불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 있어? 했더니 성간여행 그리고 천사는 비타민을 먹는다. 2개 나왔죠. 그죠?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시기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 데뷔작은 뭐냐? 프린스 다이어리. 얘도 확정적인 정보죠. 그죠? 왜? 제일 처음 나온 걸 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 일단 아까 앞에서 그 사원수 할 때 그 제일 사원수가 적은 부서, 많은 부서 주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죠? 제일 처음 확정적인 정보를 줬으니까. 자, 데뷔작 프린스 다이어리고 얘는 2001년작이래요. 자, 그 다음 레지던트는 안 봤어. 얘는 6번째 영화인데 자, 얘도 마지막을 준 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레지던트 맞나? 맞죠? 얘가 이제 마지막인데 몇 년도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 은퇴한 노인과 함께 일하는 내용의 영화 말하는 거지. 맞다. 그 영화도 봤어. 2015년에 나왔었잖아 했으니까 레지던트 2015가 마지막 작품이다. 그죠? 순서를 적어주면 첫 번째 그리고 레지던트가 마지막 6번째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성간여행이 개봉하고 바로 다음 해였지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성간여행의 정보를 알 수 있다. 그죠? 자, 마지막 작품이 레지던트인데 성간여행이 개봉하고 바로 다음 해라고 했었으니까 성간여행은 2014년에 개봉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성간여행 2014 해줄 수 있겠죠, 그죠? 물론 2014년에 다른 작품이 나왔을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2015 전에 2014니까 이까지는 확정을 지을 수가 있죠, 그죠? 뒤에 조건을 보고 확정 지으면 돼요. 자, 가영. 나은이 네가 가장 좋아하는 애니 나온 영화는 뭐야? 그런데 흑기사를 제일 좋아한대요. 흑기사는 처음 나오는 거다, 그죠? 액션씬이 정말 멋있거든. 자, 그 다음에 흑기사도 명작이라고 들었는데 아직 못 봤어. 이제 이게 중요한 정보죠. 언제 나온 거지? 근데 불쌍한 사람들과 동일한 연도에 나왔대요. 흑기사는 여름에, 불쌍한 사람들은 겨울에. 근데 불쌍한 사람들을 아까 우리가 봤죠. 자, 불쌍한 사람들은 겨울에 나왔으니까 2012년 겨울에 나온 거죠. 그런데 아까 흑기사죠, 흑기사. 흑기사는 2012년 여름 이라고 했다, 그죠? 그러니까 흑기사와 불쌍한 사람들을 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정보를 더 주죠. 흑기사는 천사를 비타민을 먹는다. 다음 6년 만에 애니 나온 작품이래요. 그럼 당연히 천사가 비타민을 먹는다가 흑기사 이전작이고 6년 만이라고 했으니까 천사는 비타민을 먹는다는 2006년작임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흑기사랑 불쌍한 사람들이 2012년작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프린스 다이어리보다는 당연히 뒤쪽이겠죠. 얘가 데뷔작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천사는 비타민을 먹는다가 2006년작으로 두 번째 작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순으로 필모그래프가 결정이 됐어요. 얘도 이제 대화 쭉 따라가면서 순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냥 어렵지 않죠? 자, 73 뭘 골라야 되죠? 애니 출연한 네 번째 작품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네 번째 작품은 2012년 겨울에 나온 불쌍한 사람들 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거는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조건만 쭉 따라가면 순서가 다 확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73번이고 이제 74번으로 넘어갈 건데 이제 74번부터 최적화 유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있으니까 같이 잘 따라오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4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소비자 만족도의 최대값은, 자, 얘가 이제 최적화 문제죠. 자, 최적화 문제인데 지금 소비자는 만족도가 최대가 되도록 상품을 구매한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제약 조건이죠. 전체 예산이 10만 원으로 제약이 있대요. 그리고 식품, 의류, 주방용품을 한 개씩 구매해서 10만 원을 모두 채워야 된대요. 일단 얘네는 한 개씩 구매. 자, 그러면 우리는 만족도, 가격 10만 원이라는 제약 조건 내에서 만족도를 최대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봤더니 식품이 이렇게 6가지 쭉 있고 의류가 쭉 있고 주방이 쭉 있죠. 6개예요. 너무 많죠.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케이스 분류가 너무 많아요. 10만 원 하면 6, 2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5, 2, 3 이렇게 해도 되고 5, 3, 2 해도 되고 케이스 분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각각에 따라서 모두 만족도를 다 찾은 다음에 답을 구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죠. 물론 그렇게 푸는 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정확하게 정답을 낼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풀면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죠? 이거 한 문제 풀면 시험이 거의 시험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가 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극단적인 경우를 먼저 가정하고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극단적인 방식을 가정하는 게 뭐냐?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소비자 만족도의 최대값이죠, 그죠? 최대값이니까 일단 그냥 예산 생각을 하지 말고 만족도가 최대화가 되는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일단 식품에 6만 원 쓰고 만족도 15, 그리고 의류에도 6만 원 쓰고 만족도 16, 그리고 주방에도 6만 원 쓰고 만족도 13. 자, 그러면 일단 극단적인 상황을 먼저 가정해보면 얘는 이제 만족도 맥스가 되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예산은 총 18만 원을 써야 되고 그리고 만족도는 44인가요? 15, 16, 30, 44죠. 18이고 44예요. 얘가 가격, 만족도 순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거는 그냥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한 거고 여기서 이제 예산을 줄이는데 예산을 줄일 때 만족도의 감소분이 최소화되도록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극단적인 상황 18인데 예산 제약은 10만 원이니까 여기서 예산을 얼마 줄여야 돼요? 8만 원을 줄여줘야 돼요. 자, 그럼 이 8만 원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 만족도의 감소분을 보면 식품을 10,000원 감소시켰을 때는 1이 줄어요. 2만 원 감소시키면 5만 원이 줄죠. 3만 원 감소시키면 만족도가 5 줄고 3만 원 감소시키면 8 줄죠. 그래서 일단 그 만족도가 주는 범위를 먼저 표시를 해 볼게요.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거기서 줄여나가는 거기 때문에 감소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적어 놓고 그 감소하는 만큼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찾아주면 돼요. 자, 일단 식품. 식품의 경우에는 만족도 주는 게 10,000원 줄이면 1, 2만 원 줄이면 5, 3만 원 줄이면 8, 4만 원 줄이면 10, 5만 원 줄이면 12죠. 그 다음, 그 다음, 의류. 의류는 10,000원 줄이면 2. 그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계산 쭉 하시면 돼요. 자, 그냥 그 해놓은 결과 쭉 적을게요. 27. 그냥 감소화분 쭉 계산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27, 11, 13, 15.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방. 주방은 어떻게 되냐 봤더니 3, 6, 10, 11, 12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예산을 8만 원이니까 각각에서 얼마나 줄일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8만 원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일단 만 원, 6만 원, 6만 원 줄일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만 원, 2만 원, 5만 원 줄이는 게 가능해요. 물론 순서는 섞일 수 있죠, 그죠? 순서는 섞일 수 있고, 세 가지를 1, 2, 5 세 개를 이제 순서 섞는 거니까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 해서 6가지가 되겠다, 그죠? 1, 2, 5 그리고 또 이제 1, 3, 4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로 넘어가야 되죠? 2, 4 가능하죠,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2, 3이 가능하죠. 그 다음부터는 3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 포함돼서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하는 오름차순으로 쭉 정리했을 때 이 4가지 케이스밖에 안 되죠, 그죠? 물론 이 안에서 순서가 바뀌는 것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1, 2, 5를 줄인다고 가정했을 때 원래는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서 총 6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만족도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다 비교한 다음에 그 만족도 감소가 최소가 되도록 찾아줘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은 자, 감소하는 분량을 봤을 때, 자, 만족도를 지금 일단 5를 줄이는 게 제일 크잖아요, 그죠? 만족도 줄이는 걸 최소화해야 되는데 일단 5만 원을 줄이면 만족도가 가장 크게 감소하죠, 그죠? 그래서 5를 줄였을 때 일단 만족도 감소가 제일 큰 것을 제외해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2를 줄였을 때 만족도 감소가 가장 큰 것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족도 5를 줄이면 식품은 12 감소, 의류 15 감소, 주방 12 감소죠. 그러면 여기서 의류에다가 5를 감소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2도 마찬가지예요. 식품은 5, 의류는 7, 주방은 6이죠. 그래서 2일 때도 사실 의류는 피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의류에다가 1을 배정하는 게, 1 감소를 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뒤에 나머지 10,000원 감소시켰을 때는 1, 2, 3으로 식품에서 만족도 감소가 제일 적긴 하지만 나머지는 4개를 비교해 봤을 때 전부 의류가 최대값이죠. 5, 7, 6, 그리고 8, 11, 10, 10, 13, 11, 12, 15, 12 전부 다 의류에서 감소분이 가장 커지죠. 그래서 10,000원 이상 감소시킬 때는 의류에서 감소분이 가장 커지기 때문에 의류에서 10,000원을 감소시키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다, 그죠? 물론 정확한 값은 계산을 해봐야 되고 원칙적으로는 1, 2, 5에서 6가지 경우의 수를 다 따지는 게 원칙적이지만, 그런데 숫자를 봤을 때 의류에다가
2랑 5를 감소시키는 거는 의류에서 2랑 5를 감소시켰을 때 만족도의 감소가 식품이랑 그 주방에 비해서 더 크기 때문에 의류는 일단 1 감소를 배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합리적이죠, 그죠? 그래서 그 가정하에 이제 감소분을 따져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1, 2, 5에서 여기서 밑으로 내려와서 할게요. 복잡하네. 자, 케이스 1번. 감소를 1, 2, 5, 예상 감소를 1, 2, 5로 하는 경우에 자, 그러면 얘는 첫 번째 일단 의뢰는 우리가 10,000원을 감소시키기로 결정을 했고, 그죠? 이건 방금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죠? 자, 그럼 얘는 식품을 20,000원, 주방을 50,000원 감소시키던가, 즉 2, 5, 1이 되거나 아니면 2, 5, 1이 아니죠. 2, 1, 5죠. 2, 1, 5. 2, 1, 5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5, 1, 2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이때 얼마나 만족도가 감소하는지를 찾아볼게요. 자, 2, 1, 5의 경우에는 5 그리고 2 그리고 12니까 총 17 감소하나요? 그래서 얘는 17이 감소해요, 만족도가. 자, 그 다음 맞나? 계산이? 5 감소해야 되고 여기서 5, 2, 7, 7에 12 많은 감소니까 19네요, 19. 그래서 여기서는 17이 아니라 19가 감소해야 돼요, 만족도. 그리고 5, 1, 2에서는 12, 2, 총 14죠, 이까지. 그리고 6 감소해야 되니까 20이 감소해야 되네요. 자, 그럼 이 둘 중에 최적화는 뭐예요? 이 둘 중에는 19 감소하는 2, 1, 5가 더 만족도를 최대화를 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일단은 19가 지금까지는 최선이었어요. 그 다음 케이스 2번. 이번에는 1, 3, 4를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 논리로 의류는 1을 감소시키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그죠? 왜 그런지는 아까 케이스 1번에서 1, 2, 5 했을 때 했던 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자, 일단 1, 3, 4는 여기는 그러면 3, 1, 4가 되거나 아니면 4, 1, 3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3, 1, 4일 때 만족도가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보면 8, 2, 총 10이죠, 여기까지. 그리고 11. 그러니까 21이 감소한다, 그죠? 이미 틀렸죠? 19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4, 1, 3은 12, 그리고 그럼 총 10이고, 여기서 3, 10 더해주면 22 감소한다, 그죠? 22가 감소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둘 다 일단, 틀린 거죠? 틀린 게 아니라, 일단 만족도 감소가 최소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이미 19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하고 그냥 바로바로 지워주시면 돼요. 19가 지금까지는 최선이었어요. 그 다음 케이스 3번. 자, 얘도 마찬가지 논리예요. 2, 2, 4인데 4를 의류에 할당하는 거는 만족도 감소분이 크기 때문에 의류에는 2를 할당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의류에 2를 할당하면 2, 4랑 그리고 4, 2, 2 두 가지가 나온다, 그죠? 자, 각각에 대해서 만족도 감소분을 계산해보면 2, 4의 경우에는 얼마가 감소돼요? 5, 7, 총 10이고 12에 11이니까 23인가요? 23이 감소돼요. 얘도 이미 안 되죠? 4, 2, 2는 10에 7, 17에 6, 23이죠? 얘도. 그래서 이 두 개는 이미 안 돼요. 되겠죠, 그죠? 그다음 마지막 케이스 4번. 자, 여기서는 2, 3, 3이죠? 마찬가지. 의류에 2를 할당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는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죠? 3, 2, 3 해주면 8, 7, 15에 15, 10 하면 25다, 그죠? 여기서 감소분이 제일 크네요. 여기서 이제 25 감소하죠. 맞나요? 다시 8,
8, 7, 15, 15에 10이니까 25 감소하죠. 그래서 얘도 최적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찾았던 19가 만족도 감소가 최소화되는 값이고, 자 그러면 이때 예산은 어차피 우리가 8만 원 줄였죠. 그러니까 만족도가 원래 상정했던 극단적인 상황 44였죠. 44에서 만족도가 감소하는 분량이 가장 작은 것이 19니까 여기서 19를 빼주시면 결국 우리가 찾는 소비자 만족도의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최대값은 44에서 19를 빼서 보이나? 25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25예요. 물론 가장 정확한 풀이는 여기서 이 4개 따져놓고 6가지, 3가지 총 18가지에 대해서 만족도 감소분을 다 찾아주는 게 가장 정확한 풀이이긴 하겠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죠. 그죠?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만족도 감소분이 가장 큰 의류에서 예산 감소를 최소화시킨 다음에 남은 경우에 대해서만 비교를 해주셔도 최대값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사실 7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전략 없이 처음 공부할 때 이제 이런 전략 없이 푸시면 이거를 어떻게 시간 안에 풀지? 라고 이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A부터 G까지 전체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문제 자체가 우리가 뭐 서술형 시험이나 논술형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객관식 시험을 보는 거죠. 그죠? 오지선다 중에서 그냥 답 하나만 골라서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선지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다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뢰해서 예산 감소를 최소화시켜야 만족도가 최대가 되겠구나. 이 정도를 찾아내신 다음에는 케이스 분류를 확 줄여가지고 남은 경우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주시는 게 빠른 시간 내에 정답을 찾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75번으로 넘어갈게요. 정답 25 해주시면 되고. 자, 75번. 다음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민성과 유나가 결혼할 때 얻는 만족도는 얼마인가 했죠. 그죠? 자,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이다. 이건 74번 문제랑 거의 비슷한 유형인데, 자, 예비부부인데 주어진 예산 하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도록 결혼 준비를 위한 5가지 항목을 선택하고자 한대요. 그런데 여기서도 예산의 제약이 있죠. 예산을 3,500만 원으로 제약해놨어요. 자,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은 쭉, 그리고 드레스, 메이크업, 예식장, 신혼여행, 스드메, 예식장, 신혼여행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얘도 아까처럼 극단적인 상황을 먼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얘도 예산 제약 없이 일단 극단적인 상황을 먼저 가정해보면, 자, 이 중에서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게 C 스튜디오죠. 그러면 300만 원에 65다. 그죠? 그리고 드레스는 병 드레스의 만족도 60, 그리고 메이크업은 뭐라고 읽어야 되지? O 메이크업에 150만 원에 65, 만족도 65, 그리고 예식장은 여기 1,800만 원에 150이죠. 그리고 신혼여행은 프라하에 200이다. 그죠? 자, 이 문제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앞에서는 비용 순서, 만족도 순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줬는데 지금은 섞어놨죠. 그죠? 문제가 굉장히 불친절해요. 다 섞어놨기 때문에 잘 찾아주셔야 돼요.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거, 아까처럼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비싼 거고 제일 만족도가 높은 거다 하고 쭉 하시면 완전 다른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을 먼저 가정했을 때 비용은 총 얼마가 드냐? 비용은 지금 300만 원에 200, 500에 150, 650, 2,450, 2,000만 원이니까 4,450만 원이 나온다. 그죠? 계산이 맞나? 맞네요. 4,450만 원의 비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때 얻는 만족도는 65에 60, 125, 125에 60, 65 하면 190, 340, 그리고 540인가요? 540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예산을 얼마나 줄여야 되는가를 봤더니 예산이 3,500만 원이니까 여기서 950만 원을 줄여줘야 돼요.
950만큼의 예산을 줄였을 때 만족도가 이 540에서 감소되는 분량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아까처럼 비슷한 전략을 쓸 거예요. 자, 일단 스튜디오 촬영에서 한 단계 내려갈 때마다 비용이 얼마나 감소하고 그리고 만족도가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볼게요. 자, 비용 감소분. 그 다음 만족도 감소분을 볼게요. 그러면 스튜디오는 50만 원이 감소하면 얘죠. 50만 원이 감소하면 만족도는 15가 감소해요. 그리고 100만 원이 감소하면 비용이 100만 원 감소하면 만족도는 30이 감소하죠. 이까지가 스튜디오. 그 다음 그리고 이제 드레스죠. 자, 드레스는 근데 옵션이 하나밖에 없다. 그죠? 50만 원 감소했을 때 그리고 만족도는 10 감소인가요? 10, 50에 1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메이크업도 옵션이 하나밖에 없죠. 그죠? 메이크업은 비용이 50만 원 감소했을 때 만족도 감소가 15네요. 그리고 예식장은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죠. 자, 300만 원 감소했을 때 만족도는 50이 감소해요. 그리고 800만 원 감소했을 때 이건 예산 감소폭이 크다. 그죠? 800만 원 감소했을 때 만족도는 90이 감소해요. 자, 그리고 신혼여행. 자, 신혼여행의 경우에 2천만 원에서 500만 원 감소시키면 만족도가 20 줄죠. 그리고 800만 원 감소시키면 50이 준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감소시켜야 될 예산은 총 95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비용 감소분과 여기서 만족도 감소분을 쭉 봤더니 800만 원이 눈에 띄죠. 그죠? 만약에 800만 원이 포함되면 950 중에 800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매우 크다. 그죠? 자, 그런데 800만 원 감소를 만약에 선택을 안 한다. 그렇게 해도 이제 예산을 맞출 수 있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왜냐면 이 800만 원이 예산 감소분이 가장 많이 크기 때문에 이 8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죠? 자, 봤더니 800만 원을 만약에 이 800만 원 두 개를 전부 제외했어요. 그럼 전부 제외했을 때 감소시킬 수 있는 예산의 최대 분량은 얼마인가? 500에 300, 한 800이고 이거 되긴 되네요. 되긴 되지만 이 800만 원을 그래서 800만 원 감소를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800만 원을 감소시키더라도 얘는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얘는 만족도 감소분이 90이에요. 90. 근데 신혼여행은 800만 원을 감소시켜도 만족도 감소가 50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800만 원 감소시킨다 했을 때는 800만 원을 감소시킨다 했을 때는 무조건 얘를 감소시키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감소해서 제외시켜야 돼요. 아예. 어떤 경우든 얘를 감소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800만 원짜리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800만 원 두 개를 감소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죠. 아예 감소시키지 않는 경우. 그러면 예식장도 800은 감소시키지 않는 거고 신혼여행도 800은 감소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 경우가 있고 그 다음 800만 원을 한 번만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죠. 800만 원을 한 번만 감소시키는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근데 이 경우에는 90을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죠? 똑같이 예산 감소를 시킬 수 있는데 만족도 50만 감소시킬 수 할 수 있고 얘는 만족도가 90이 감소되니까 그러니까 800만 원을 감소시킬 거면 얘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00만 원 둘 다 감소를 안 시키는 경우에는 나머지만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해서 살펴볼 건데 자, 일단 그리고 800만 원을 둘 다 감소시킬 필요는 없다. 그죠? 얘는 예산 800만 원 둘 다 감소시키면 예산이 한참 미치죠. 그죠? 그래서 둘 다 감소시킬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앞에 74번 문제랑 차이가 뭐냐면 주어진 예산 하에서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 3,500만 원을 다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작아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선 사실은
둘 다 감소시켜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만족도 감소분이 너무 커지고 그리고 예산도 한참 밑으로 쓰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케이스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볼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1번. 이 800만 원을 감소시키지 않는 경우를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남은 금액에서 950만 원을 채워줘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500만 원 있죠? 얘도 그 다음 500만 원이 제일 큰 숫자잖아요. 그죠? 800을 안 쓴다고 생각했을 때는 500만 원을 만약에 안 썼어요. 그럼 남은 금액에서 예산을 많이 감소시켜봐야 300에 50, 50, 400, 400에 100, 500, 500에 50, 550밖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800만 원을 감소 안 시켰다 생각했을 때는 500만 원은 무조건 감소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500만 원 감소가 돼야 돼요. 그러면 만족도가 일단 비용이 500 감소하고 그리고 만족도는 20이 감소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남은 금액이 이제 450만 원인데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제 300만 원을 안 썼어요. 300만 원을 안 쓰면 남은 금액에서 450만 원이 안 나오죠. 그래서 얘도 무조건 써야 돼요. 그래서 300 감소시키고 또 50을 감소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800만 원 감소시킨 상황에서 나머지 가지고 남은 150만 원을 감소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젠 100만 원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항상 숫자가 큰 거부터 먼저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800만 원부터 봤던 거고 점점 줄여나가면서도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살펴봐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100만 원을 쓰는 경우 일단 30 감소하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50 해야 되는데 15니까 100만 원을 쓰는 경우 30, 10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죠? 30을 이미 썼는데 똑같은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만족도를 더 감소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100에 30 그리고 50에 1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150만 원을 감소시켰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50, 50, 50을 써도 150만 원이 감소되죠. 이때 감소되는 만족도는 15, 10, 15니까 25에 15, 총 40이죠. 그럼 똑같구나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스드메에서 그 150만 원을 감소시킬 때 감소되는 만족도의 최소값은 뭘 하든 40만 원으로 똑같아요. 최소값은 항상 40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묶어서 150 감소에 40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예산은 만족했고 그리고 만족도의 감소분은 얼마죠? 70에 40, 110이 감소하네요. 됐죠? 그 다음 케이스 2번. 이번에는 800만 원짜리를 쓰는 경우를 볼게요. 자, 그럼 800만 원을 감소시켰어요. 당연히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식장 800만 원을 쓸 필요는 없죠. 만족도 감소가 더 크기 때문에 똑같이 예산 감소를 해야 되는데 만족도 감소가 훨씬 큰 거를 선택할 이유는 전혀 없죠. 그래서 일단 그 신혼여행에서 800을 감소시켜요. 그러면 일단 800이고 만족도 감소는 5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예식장은 더 이상 감소시킬 필요가 없다, 그죠? 이미 800이니까 300을 더 감소시킬 필요 없잖아요. 이 스드메에서 150만 원을 더 감소시키는 걸로 충분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800에 50 됐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작업이랑 똑같죠, 그죠? 스드메에서 150만 원을 더 감소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감소되는 만족도의 최소값은 아까 했다시피 4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총 만족도 90을 감소시키면서 찾을 수 있는 거고 만족도 90을 감소시키면서 예산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케이스 더 할 필요는 없다, 그죠? 여기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케이스 두 개로 끝이 났고 그러면 110이랑 90이니까 당연히 90을 감소시키는 게 맞는 선택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540 극단적인 상황에서 예산 감소시키면서 90이 최소한으로 감소되죠. 그래서 이때 결혼할 때 얻는 만족도의 최대값은 450이 답이에요. 자, 450이 답이고 그리고 선지를 쭉 봤더니 제일 큰 선지가 450이네요. 맞게 풀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55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74번, 75번 둘 다 우리가 어떤 전략을 써서 문제를 풀었나 생각을 해봤더니 항상 극단적인 경우를 먼저 가정하고 거기서 이제 점점
맞춰 나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다, 그죠? 아까 74번에서도 가격 일단 최대로 맞춰놓고 만족도 최대로 맞춰놓고 거기서 가격을 맞췄었고, 여기서도 일단 최대로 다 가정한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예산을 감소시키는 범위 안에서 만족도가 최소가 되도록 찾았다,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어떤 전략을 구사했냐? 가장 큰 범위로 감소시키는 것부터 봤죠, 그죠? 큰 범위로 감소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800, 그죠? 800을 먼저 봤죠, 그죠? 그리고 800을 비교했을 때 더 많이 감소하는 거를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식장에서 800 감소시키는 거 아예 배제한 상태에서 케이스 분류를 했고, 그러면 여기 신혼여행에서 800을 감소시키는 경우, 그리고 감소시키지 않는 경우를 케이스 1, 케이스 2로 나눴다,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려가면서도 예산 감소가 큰 거 500, 300, 100 이 순서대로 쭉 내려갔다, 그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훨씬 체계적으로 더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풀지 않으시고 좀 더 이제 복잡하게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푸셨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전략을 가지고 더 빠르게 풀 수 있는지 연습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7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6번. 다음 글에 근거할 때 갑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아래 꽃들만을 재배하여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얼마냐? 자, 재배 기간 그리고 재배 가능 시기를 고려해서 꽃 재배 계획을 세운대요. 자, 4개 중 어느 꽃이든 재배할 수 있으나 동시에 2가지를 재배할 수는 없고, 그리고 하나의 꽃을 1년에 2번 재배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씩 재배하고 한 번씩만 재배하고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장미를 봤더니 4개월이 걸리고 3월부터 재배가 가능하대요. 그리고 소득 주어져 있고, 튤립은 5개월, 모카는 3개월, 개나리는 3개월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도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를 쭉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표 그려놓고 표 채워나가면서 하는 게 조금 더 시각화에 좋기 때문에 항상 표를 그리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2월까지이기 때문에 굳이 안 그래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제 눈에 보기에 편하니까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헷갈리지 않고. 7, 8, 9, 10, 11, 12 해서 각 기간에 어떤 꽃을 재배하는지를 쭉 살펴볼 건데, 쭉 볼게요. 자, 일단 개나리랑 튤립이 2월부터 재배가 가능하고, 그 다음 장미랑 목화는 3월부터 재배가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소득을 비교해 봤을 때 3월부터 재배할 수 있는 장미, 목화는 400, 250이고 2월부터 재배할 수 있는 튤립은 500, 175예요. 근데 2월부터 당연히 그러면 2월부터 재배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죠? 왜 2월 끝나는 기간은 11월, 12월 이렇게 되는데 2월에서 3월 사이에 아무것도 재배를 안 하는 것보다는 2월부터 재배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그죠? 그래서 2월부터 재배를 시작해야 되고, 그러면 이 중에서는 뭘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겠어요? 튤립을 선택하는 게 당연히 더 합리적이겠죠, 그죠? 아무리 얘가 5개월을 쓴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500만원, 175만원으로 큰 차이가 나죠, 그죠? 물론 나중에 개나리부터 재배하는 경우도 따져보긴 할 텐데, 시험장에서 실전처럼 문제를 푸는 경우라면 당연히 500만원을 얻을 수 있는 튤립이 5개월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2월부터 먼저 재배를 시작하시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2월부터 5개월 동안, 그럼 6월까지겠죠? 이때까지는 이제 튤립 재배해서 500만원을 얻는 것으로 시작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뭘 심어야 되는지를 보면, 이제 그 다음은 아무거나 다 심을 수 있죠, 그죠? 아무거나 다 심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선택지가 생기죠, 그죠? 자, 만약에 장미를 심어요. 장미를 심으면 최대한 빨리 당겨서 심는다고 해도 이렇게 되고, 이 기간에 장미 400만원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목화나 개나리를 심는 경우에는 목화를 먼저 심어야겠죠. 왜? 개나리는 12월까지 재배가 가능하니까, 그죠? 만약에 목화를 여기 3개월 재배를 하면
목화에서 일단 250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목화를 심었을 때 장점이 뭐냐? 그 다음 개나리까지 재배를 할 수가 있어요. 남은 3개월 동안, 왜냐면 개나리는 12월까지 가능하니까.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여기 개나리를 재배해서 총 175만 원의 소득을 더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파란색 장미만 심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재배가 불가능하죠. 11월, 12월은 놀아야 돼요. 근데 목화, 개나리는 쭉 다 채워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장미는 한 번 재배할 때 소득이 크고,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소득이 큰지를 따져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장미를 봤더니 장미는 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목화랑 개나리를 2개 재배하면 여기서 얼마가 나와요? 425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목화랑 개나리를 재배해야겠다. 그죠? 그래서 2월부터 6월까지는 튤립을 재배하고, 그 다음, 색깔을 바꿔야 되겠다. 2월부터 6월까지는 튤립을 재배해서 500만 원을 얻고, 그 다음 7월부터 12월까지 목화랑 개나리를 순서대로 심어서 425만 원을 추가하는 게 옳은 선택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925만 원, 3번이에요. 자, 근데 혹시나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 2월 달에, 개나리를 먼저 심는 경우도 같이 보긴 할게요. 나는 의문이 안 든다. 당연히 튤립부터 먼저 심어야지. 이게 이해가 바로 되시는 분들은 굳이 안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월부터 개나리를 심으면 3개월 동안 개나리를 심어야 되죠. 근데 이게 소득 수준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튤립을 심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도 확인해보면 여기 개나리를 심고 175만 원을 얻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남은 기간이 쭉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재배를 할 것이냐를 봤더니 총 몇 개월이에요? 8개월인가요? 그러면 일단 개나리를 썼으니까 색깔이 헷갈리나? 개나리를 썼으니까 남은 거는 이제 장미, 튤립, 목화인데 총 8개월이죠. 자, 8개월인데 여기서 2가지 선택이 가능해요. 여기서도 만약에 튤립을 재배를 했어요. 튤립을 재배를 했으면 여기서 5개월을 튤립에 써버려야 되죠. 그리고 500을 얻어요. 그리고 10, 11, 11은 이제 공 치는 거죠. 왜? 11월에 끝나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그죠? 만약에 목화를 재배했다 하더라도 3개월이 남는데 11월까지는 끝이 나니까 더 이상 3개월 동안 재배를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개나리랑 튤립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끝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나는 튤립을 심지 않겠다 하고 장미랑 목화를 하면 재배할 수가 있죠. 그죠? 장미 4개월 그리고 목화 3개월 하면 딱 11월에 끝이 나죠. 그죠? 여기는 목화 3개월 하면 딱 재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400만 원에 장미 400만 원에 목화가 250만 원이다. 그죠? 자, 그럼 총 소득을 살펴봤을 때 일단 개나리를 이렇게 심었을 때는 튤립을 하나 심는 것보다는 500만 원, 장미, 목화 심어서 650만 원 얻는 게 더 낫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소득은 이 175만 원에 650만 원, 400, 250 더해서 650만 원이죠. 50만 원을 더해서 얻는 825인가요? 825만 원이 최대예요. 아니죠. 그죠? 한참 모질하죠. 저기 아까 925에서 100만 원의 차이 나죠? 그래서 여기서는 825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튤립을 먼저 2월 달에 심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목화, 개나리로 12월까지 쭉 채워서 재배를 해주는 게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925만 원.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물론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아래에 개나리부터 심는 경우도 체크를 해주시는 게 맞겠지만, 실전이라면 당연히 튤립 먼저 2월 달에 심는 것을 먼저 체크하고 답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는 게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가 76번이고 그 다음 7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77번, 78번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아요. 자, 77번. 어느 회사의 가장 갑을 병이 공장에서 점포로 물류를 운반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려고 한대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도로로 물류를 운반할 때 도로가 막히지 않는 경우 90, 막히는 경우 11이야. 50대 50 확률이래요. 자, 이런 것도 웬만하면 도식화를 해주세요. 도로의 경우 0.52 확률로 50%니까 0.52 확률로 속도 90 그리고 0.52 확률로 속도가 11이야. 차이가 크죠, 그죠? 그 다음 다리로 물류를 운반할 때는 항상 50이래요. 그냥 1의 확률이죠. 다리는 1의 확률로 항상 속도가 50. 그리고 강으로 물류를 운반할 때는 물살이 센 경우 60, 약한 경우 40이래요. 그러면 50% 확률이죠. 0.52 확률로 60인가요? 60이고 0.52 확률로 40이죠.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자, 5번 도로는 막히거나 막히지 않으며 강은 물살에 세거나 약하다. 그러니까 그 중간 없이 그냥 이분법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선지로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선지랑 그 보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갑은 속도의 평균이 가장 높은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했어요. 그럼 갑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이고. 자, 갑은 여기서 속도의 평균은 얼마예요? 0.5 곱하기 90 더하기 0.5 곱하기 10 하면 되죠? 이거 가중평균이랑 똑같은 개념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평균을 구해주면 그냥 이거는 어차피 0.5, 0.5라서 90이랑 10의 중점을 구해주면 평균이다, 그죠? 그러면 50이 되겠다, 그죠? 평균 50. 그 다음 다리는 당연히 평균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평균 50이고, 강도 평균은 0.5, 0.5에 60, 40 중점 구해주면 되니까 50이죠. 그래서 갑 입장에서는 셋 다 속도가 50, 50, 50이죠. 속도의 평균 50. 아이고. 속도의 평균이 50, 50, 50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근데 을은 위험 회피 자리예요. 도로 사정이나 물살 세기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는 건 위험하대요. 속도의 평균을 효율성으로 계산하되 경우에 따른 속도 차이가 20만큼 날 때마다 효율성을 10만큼 줄여야 된대요. 자, 예를 들어서 속도가 80 또는 20이고 50%이면 속도의 효율성은 50 빼기 30해서 20을 효율성으로 써야 된대요. 자, 속도 차이가 여기서 60이 나죠. 60 나니까 20마다 효율성을 10 줄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0 나니까 효율성은 총 30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50 빼기 30해서 20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아까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줄여야 되나? 도로는 지금 80 차이 나죠. 80 차이니까 효율성을 40만큼 줄여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50에서 40을 줄인 10이 되는 거고, 을의 입장에서 효율성은. 그 다음 다리는 어차피 똑같죠, 그죠? 50이니까 다리는 그대로 50이에요. 50. 그리고 강 같은 경우는 자, 아까 60, 40, 20 차이 나죠? 그러니까 효율성을 10 줄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50에서 10을 줄여서 40이 되겠죠, 그죠? 을의 입장에서는 이게 다리인가? 다리를 선택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죠? 자, 위험 애호자 병일이요. 병은 갬블러다, 그죠? 자, 경우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는 게 참 재밌대요. 자, 속도의 평균을 효율성으로 계산하되 경우에 따른 속도 차이가 20만큼 날 때마다 효율성을 10만큼 늘린대요. 자, 그럼 아까 50에서 을은 40을 줄였다면 병은 40을 더 하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병은 90이 되는 거고, 그냥 아까 을을 계산해서 빼기 한 만큼을 더하기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다리는 똑같을 거고 50으로. 그 다음 강은 50에서 10을 더해줘서 6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90, 50, 60이 되는 거예요. 자, 선지 볼게요. 1번 도로로 물류를 운반할 때 속도의 평균은 50이다. 아까 50으로 구했죠, 그죠? 2번 도로로 물류를 운반할 때 경우에 따른 속도 차이는 80이다. 아까 구했죠, 그죠? 여기서
90, 10이니까 80 차이 난다, 그죠? 그래서 얘도 맞고. 3번, 값은 모든 물류 운반 방법이 동일하게 효율적이라고 할 것이다. 평균을 이제 효율성이라고 따지는데 50, 50, 50 다 똑같죠? 그래서 값은 다 효율적이라고 가정하고. 자, 4번, 을은 가장 효율적인 물류 운반 방법으로 강을 택할 것이다. 아니죠? 도로죠. 왜? 도로에서 50으로 가장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을은 강이 아니라 다리죠, 다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병은 가장 효율적인 물류 운반 방법으로 도로를 선택할 것이다. 도로가 90이니까 병은 도로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직접 찾는 게 아니라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따라가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최적화보다는 상대적으로 간단하죠, 그죠? 자, 그 다음 78번. 갑사원은 한국항공과 텐츠항공의 비행기표 값 및 마일리지 정책을 고려해서 6월, 12월에 출장을 다녀오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죠, 그죠? 자, 한국항공은 80만 원에 6월은 20마일리지가 있대요. 그리고 마일리지 적립률이 100%. 텐츠항공은 표값은 50만 원인데 사용 가능 마일리지는 10마일리지가 남아있고 마일리지 적립률이 50%래요. 자, 1마일리지는 1만 원에 해당한다. 20마일리지면 20만 원으로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특정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 표값과 마일리지 적립률에 따라서 적립되고 다음 출장 시 바로 사용 가능하대요. 자, 그 다음 마일리지 사용하여 표를 구매하는 경우 사용된 마일리지는 즉시 소멸. 당연하죠, 그죠? 추가 적립 안 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유지된대요. 그리고 12월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월에 사용 가능 마일리지가 물음표인 경우는 여기에 따라서 달라져서 그렇겠죠. 6월에 마일리지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잔여 마일리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이 문제는 이제 선지 상황 따라서 보면 돼요. 자, 일단 1번 선지랑 2번 선지는 일단 1번 선지는 6월 출장만 보는 거죠, 그죠? 자, 1번 선지는 6월 출장만을 가장 저렴하게 다녀오기 위해서는 텐츠 항공을 이용하며 10마일리지를 모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는데 결국 6월 12월 다 봐야 되겠네요. 3, 4, 5번 가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다 찾아볼게요. 자, 일단 6월에 가능한 경우의 수가 일단 한국항공을 탈 수도 있고 그리고 텐츠 항공을 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경우마다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일리지 사용 안 하는 경우. 그리고 이 경우에 비용이 어떻게 되냐를 볼 건데, 자, 비용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얼마예요? 원래 80만 원인데 20을 사용했으니까 60만 원을 사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마일리지 사용 안 하면 80만 원을 써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텐츠항공에서 마일리지를 쓰면 50에서 10마일리지 쓰니까 40이고, 그리고 마일리지 안 쓰면 50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 경우 잔여 마일리지도 표시를 해볼게요. 자, 잔여 마일리지는 이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주면, 자, 마일리지를 사용했으니까 잔여 마일리지가 0이죠, 그죠? 잔여 마일리지는 0. 그리고 마일리지 사용 안 하는 경우 20하면 안 되죠. 20하면 틀려요. 왜? 20이 남아있는데 표값 80만 원에 대해서 마일리지 적립률 100%로 100이 더 적립이 됐죠, 그죠? 그래서 잔여 마일리지는 총 100마일리지가 되겠죠, 그죠? 원래 있던 20에 표값 80만 원에 대한 100% 마일리지 80 더해서, 그죠? 그리고 텐츠항공은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당연히 마일리지 0 될 거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마일리지가 남아있고, 그리고 표값 50만 원에 50%인 25마일리지가 더해지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35마일리지가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했고, 자, 그러면 다시 선제로 돌아가서, 자, 6월 출장만을 가장 저렴하게 다녀오기 위해서는 텐츠항공 이용 10마일리지를 모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비용이 아까 우리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였죠. 60, 80, 40, 50이니까 텐츠항공 이용하고 마일리지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저렴하다, 그죠? 그래서 일반 선지는 맞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2번 6월 출장에서 한국항공을 이용하며 마일리지를 쓰지 않은 경우 12월에 사용 가능한 한국항공 마일리지는 100이다. 아까 앞에서 6월 출장에서 한국 이용하고 마일리지 쓰지 않은 경우 100 남죠? 마일리지는 마일리지 100이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선지다 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죠? 자, 3번 6월 출장에서 텐츠항공을 이용하며 마일리지를 쓰지 않는 경우 12월에 60만 원으로 출장을 다녀올 수 있다. 자, 6월에서 텐츠를 쓰고 쓰지 않은 경우 마일리지가 35가 적립되죠. 그러면 12월에 갈 때 표값이 95만 원인데 사용 가능 마일리지가 35가 남아 있으니까 95에서 35 빼서 60만 원으로 다녀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죠. 그 다음 4번 6월 출장에서 한국항공을 이용할 때 6월 출장과 12월 출장 표값의 합은 최저 130만 원이 될 수 있다. 자, 일단 6월 출장에서 한국항공을 이용했어요. 그러면 마일리지가 60만 원을 쓰고 마일리지 0을 만들던가 아니면 80만 원을 쓰고 마일리지 100을 만들던가인데 자, 첫 번째 경우에는 12월 출장을 갈 때 이제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출장에는 12월 갈 때 한국항공 마일리지가 0이니까 당연히 한국항공을 타면 안 되겠죠. 표값도 더 비싼데 마일리지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때 12월에 최저로 가기 위해서는 텐츠항공 95만 원을 타야 되고 마일리지 10마일리지가 남아 있는 거죠. 왜냐면 6월에는 안 탔으니까 10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95에서 10을 빼서 85만 원을 12월에 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총 145만 원이죠. 그죠? 맞나? 여기서는 이제 총 145만 원을 총 145만 원이 최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6월에 출장을 갈 때 한국항공 마일리지를 안 썼어요. 그러면 이제 100마일리지가 남아있죠. 그럼 여기서 100이고 텐츠항공은 그대로 10이겠죠. 자, 그럼 일단 80만 원을 썼어요. 6월에. 그런데 12월에 갈 때 한국항공을 타면 마일리지 100을 다 써서 50만 원에 갔다 올 수 있죠. 근데 텐츠 타면 95에서 10 빼서 85니까 한국항공을 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6월에 80 그리고 12월에 갈 때는 150에서 마일리지 100 빼서 50만 원. 그래서 80 빼기 여기서 더하기 50만 원에 갔다 올 수 있죠, 12월에. 그래서 총 130만 원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145보다는 130이 최저죠, 그죠? 그래서 4번 6월 출장에서 한국항공을 이용할 때 6월 출장과 12월 출장의 표값의 합은 최저 130이다 하면 옳은 선지죠, 그죠? 그래서 4번 옳다 해주면 되고 5번 이거는 텐츠항공에 대해서 똑같은 작업 해주면 되겠죠. 6월에서 텐츠 이용할 때 6월, 12월 출장 표값의 합은 최저 105만 원이 될 수 있다.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텐츠에서 마일리지 사용한 경우에는 일단 40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지우고 이 표로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텐츠 마일리지 사용했으면 사용 가능 마일리지 한국항공은 어차피 안 탔으니까 사용 가능 마일리지가 20으로 똑같죠, 그죠? 그리고 텐츠항공을 탄 경우에는 마일리지 사용하고 탄 경우에는 0 남아 있고 사용하지 않고 탄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35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마일리지 사용한 경우에는 6월에 40을 썼고 그 다음 12월에 다녀올 때는 한국항공은 마일리지 써서 130에 탈 수 있고 텐츠항공은 95에 탈 수 있죠. 그래서 플러스 9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가격은 135만 원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마일리지를 안 쓴 경우에는 한국항공은 130만 원에 탈 수 있고 텐츠항공은 95에 35를 빼서 60만 원에 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60이 돼서 총 110만 원에 6월, 12월을 둘 다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최저가는 110이죠. 그래서 얘는 105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이 돼야 된다. 최저 105만 원이 될 수가 없다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5번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이제 그냥 각각의 경우마다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비용 계산만 잘 해주시면 돼요. 마일리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꼼꼼하게 계산을 하는 게 이제 문제풀이의 핵심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78번이고 그 다음 7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9번. A는 엔젤스 플랜에 참여하여 게임을 하고자 한대요. 자, A는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예상 점수를 계산하여 예상 점수가 최대가 되는 방향으로 행동한대요. 이때 A의 첫 번째 행동과 이때 최종적인 예상 점수를 바르게 고른 것은 했죠, 그죠? 이거는 규칙이 복잡하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줄글로만 쭉 읽어가지고 파악하기는 힘들고 얘는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게임 방식. 자, 일단 A가 카드를 3장 받고 화면에 첫 번째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행동, 그 숫자 제시, 행동, 그리고 또 카드를 하나 받고 그 다음 두 번째 숫자 제시, 두 번째 행동. 그러니까 결국 카드를 받고 숫자 제시, 행동, 그리고 카드 받고 숫자 제시, 행동 이 순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형태다, 그죠? 자, 이때 A가 할 수 있는 행동을 뭐냐? 화면에 제시된 숫자에 바로 다음 숫자 카드를 내는 경우 100점을 얻는다 예요. 예를 들어서 화면에 7이 나왔는데 8을 낼 수 있다. 그러면 100점을 얻게 된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 세 자리에 연속된 숫자. 그냥 이거는 화면에 제시된 숫자와 무관하게 세 자리 연속된 숫자 1, 2, 3처럼 이렇게 내면 400점을 얻는데요. 이때 점수가 크다, 그죠? 그 다음 낼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점을 잃는데요. 세 자리 연속된 숫자가 없거나 제시된 숫자의 바로 다음 숫자가 없는 경우에는 카드를 낼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동시에 두 가지 할 수는 없고 카드를 내면 소멸을 해요. 그 다음 A에게 주어진 정보가 뭐냐? 처음 제시된 숫자는 4고 A가 처음 받은 3장의 카드는 5, 6, 9래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A가 처음 3장 받은 거는 5, 6, 9래요. 그리고 화면의 첫 번째 숫자가 4로 제시가 됐대요. 그리고 이때 A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어요? 일단 4가 주어졌으니까 A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읽어야겠다. A 입장에서는 여기서 (5를) 낼 수 있겠죠. 그 다음 아무것도 안 낼 수 있겠죠. 일단 연속된 세 숫자를 낼 수는 없죠. A가 가진 게 5, 6, 9니까 연속된 세 숫자는 이미 아니고 그러면 4 다음에 오는 5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5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행동을 일단 한번 했죠, 그죠? 근데 A가 새로운 카드를 하나 받는데 화면에 이거 세 번째 정보죠. 첫 번째 행동 이후 A가 받을 새로운 카드는 80% 확률로 7이고 20% 확률로 1이래요. 자, 그럼 여기서 A가 받는 카드는 0.8의 확률로 7을 받죠. 7을 받으면 일단 5를 낸 상태에서 6, 9가 남았고 7을 받으니까 6, 7 A는 이제 6, 7, 9의 카드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0.2의 확률로 A는 얼마를 받아요? 뭘 받아요? 1을 받죠? 그럼 1을 받으면 5 없는 상태에서 169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화면에 숫자가 제시가 돼야 되는데 화면에 두 번째로 제시될 숫자는 50% 확률로 8, 50% 확률로 9래요. 자, 그럼 여기서 0.5의 확률로 8이 제시되고 0.5의 확률로 9가 제시된대요. 자, 그럼 이때 얻을 수 있는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5, 6, 9에서 4가 제시돼서 5를 냈으니까 여기서는 몇 점 받았어요? 100점 받았죠? 100점을 이미 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을 한 다음에 이제 점수를 받을 수 있죠. 자, 8이 나왔으면 A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 일단 연속된 세 자리는 없고, 그죠? 8 다음 숫자가 9니까 9를 내서 여기서 또 플러스 100점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9가 두 번째 화면에 9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낼 숫자가 없죠. 다음 숫자도 없고 연속된 세 숫자도 없으니까 이때는 200점을 잃게 돼요. 되겠죠? 그 다음 0.2 확률로 1을 받아서 169가 됐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 두 번째는 0.5의 확률로 화면에는 8, 0.5의 확률로 9가 제시될 텐데 이 경우에 점수가 어떻게 되냐? 자, 169하고 8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8 다음 숫자인 9를 내서 100점을 얻을 수 있겠죠, 그죠?
여기는 마찬가지. 아까처럼 낼 숫자가 없기 때문에 200점을 잃게 돼요. 그러면 A가 만약에 첫 번째 행동에서 5를 내는 경우에는 이렇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가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A가 안 내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A가 만약에 첫 번째 행동에서 아무것도 안 냈다. 그럼 일단 여기서 200점을 잃고 시작하죠.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왜냐면 뒤에서 연속된 숫자를 얻을 가능성이 있어서 400점을 한 번에 얻어버리면 이제 그 회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0.8의 확률로 밑에 좀 내려올게요. 0.8의 확률로 일단 A가 두 번째 카드를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럼 80% 확률로 7을 받았으니까 이때는 아무것도 안 냈으니까 여기서는 5, 6, 9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A가 가진 카드가 5, 6, 7, 9가 되죠. 5, 6, 7 연속하는 게 있다. 그죠? 그리고 0.2의 확률로 어떻게 되냐? 0.2의 확률로 1을 받으니까 1, 5, 6, 9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서 두 번째 화면에 제시된 숫자가 0.5의 확률로 8, 0.5의 확률로 9. 마찬가지 밑에도 0.5의 확률로 8, 0.5의 확률로 0.5의 확률로 9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때 각각 어떻게 되는지를 봐주면 이때 점수는 5, 6, 7, 9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5, 6, 7을 다 내면 되죠. 5, 6, 7 다 내서 여기는 플러스 400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A가 이미 5, 6, 7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카드가 사실 뭐가 나오는지는 상관이 없죠. 두 번째 카드가 뭐가 나오든 그냥 5, 6, 7을 내고 400을 받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자, 5, 6, 7, 9가 다 있는데 8이 나왔다고 그 다음 숫자 9 내버리면 이거는 합리적인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5, 6, 7을 연속으로 다 내서 400점, 그리고 이 경우에도 플러스 400점 이렇게 얻어주셔야 된다가 될 거고, 그 다음 0.2의 확률로 1, 5, 6, 9가 됐다. 자, 그러면 이제 8이 나왔을 때는 9를 낼 수밖에 없죠. 여기는 연속된 게 없잖아요. 그죠? 여기는 9를 내서 플러스 100점이죠. 다음 숫자 내면 플러스 100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 9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낼 게 없죠. 이때는 200점을 더 잃게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선택에서 잃었는데 또 잃었죠. 이 경우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상 점수를 구해야 되죠. 그죠? 예상 점수는 결국 예상 점수라고 하면 기대값을 구하라는 건데, 기대값은 우리가 이 각각의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점수에다가 각각의 경우가 발생할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A의 첫 번째 행동에 대한 예상 점수를 구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자, A의 첫 번째 행동이 5를 내는 경우 예상 점수를 구해볼게요. 자, 일단 5를 냈으면 이미 점수는 100이 더해졌죠. 그죠? 100에다가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0.8의 확률, 0.8에 0.5를 곱하는 확률이 플러스 100이죠. 그죠? 그래서 100을 여기서 100점을 추가로 얻을 확률은 0.8 곱하기 0.5예요. 곱하면 0.4죠. 0.4 곱하기 10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0.8 곱하기 0.5 해서 마이너스 200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어차피 0.5를 똑같이 곱해서 확률이 0.4, 0.4로 똑같으니까 여기서 100 빼기 200 해서 계산을 해버릴게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0.2, 0.5 해서 100이죠. 그러면 0.2 곱하기 0.5 하면 0.1이죠. 0.1 곱하기 100. 그리고 여기는 0.1 곱하기 마이너스 200인데 여기도 앞에 곱해지는 확률이 0.1로 똑같으니까 빼기 200 해서 구해버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 얼마죠? 100 곱하기, 그리고 확률을 확인해 보면 전체 다 더해서 1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면 되죠. 그죠? 0.8, 0.5, 0.4죠. 0.4, 여기도 0.4. 0.4 두 개 하면 0.8이죠. 여기는 0.1 두 개니까 0.2, 총 1이 나오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 다 정확하게 계산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기대값 계산해 주면
나오나? 이거 끝까지? 나오네요. 100 더하기 0.4 곱하기 마이너스 100이니까 마이너스 40이죠. 마이너스 40에 여기는 마이너스 10인가요? 마이너스 10이니까 100 더하기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는 50점이 기대 점수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A가 5를 내는 경우에는 예상 점수, 즉 기대값이 50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안 내는 경우 확률을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단 200을 잃고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200 해줘야 되고, 그 다음 확률 계산은 다 똑같아요. 0.8, 0.5 해서 0.4 곱하기 400 해주면 되겠죠. 그죠? 0.4 곱하기 일단 400 해주는데 밑에도 계산이 똑같죠. 그죠? 0.8 곱하기 0.5 곱하기 400이니까 여기는 400 더하기 400 괄호를 묶어주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그냥 곱하기 2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 아래에는 0.2 곱하기 0.5 곱하기 100이죠. 그러니까 100이 아니라 0.2 곱하기 맞네요. 0.2 곱하기 0.5 곱하기 100이죠. 그죠? 그러니까 0.1 곱하기 일단 100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제일 밑에 0.2 곱하기 0.5 곱하기 마이너스 200이니까 어차피 0.1 확률 앞에 똑같으니까 빼기 200 이렇게 묶어줄게요. 자, 그러면 얘를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몇 점이 나오냐? 마이너스 200에 0.4 곱하기 800이니까 320인가요? 얘가 320. 총 계산했을 때, 그죠? 그리고 얘는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100 곱하기 0.1이니까 마이너스 10인가요?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00에 320을 320 맞나요? 맞죠? 마이너스 200에 320 더하면 120. 120에서 10 빼니까 110점이죠. 그래서 이때 예상 점수는 110이에요. 자, 그러면 A는 예상 점수가 큰 방향으로 첫 번째 행동을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둘 중에 예상 점수가 큰 건 뭐예요? 첫 번째 행동에서는 50, 두 번째 행동에서는 110이니까 A가 해야 되는 행동은 안 내는 거죠. 안 내고 예상 점수 110을 선택하는 게 A의 최종적인 선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A는 첫 번째 행동에서 숫자 카드를 내지 않고 이때 예상 점수는 110이다 하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자, 그 앞에서 잠깐만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A 입장에서 사실 5를 냈을 때는 얻을 수 있는 점수가 100, 마이너스 200, 100, 마이너스 200이죠. 그죠? 그리고 안 냈을 때는 플러스 400, 플러스 400, 플러스 100, 마이너스 200이니까 사실 이 숫자들만 봐도 대충 안 내야 된다는 거는 이제 감이 오시죠. 그죠? 감이 오는데 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의 첫 번째 행동만 선택하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너무 쉽잖아요. 그죠? 선지가 둘 중 하나잖아요. 그죠? 내거나 내지 않거나. 그래서 예상 점수까지, 즉 기대값까지 계산을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황 판단 영역에서 기대값 있죠? 기대값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그 앞에서 우리가 기대 수익 구할 때 이미 쓰긴 했지만 기대값은 결국에 이제 확률에서 쓰는 개념이죠. 그죠? 확률과 통계에서 쓰는 개념인데 기대값이 무엇인지 아예 모르면 이제 문제 푸는데 이 문제처럼 지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대값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은 반드시 학습을 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기대값이 무엇인지는 그냥 이제 인터넷 찾아보셔도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 확률과 통계에 정확하게 설명이 돼 있고 고등학교 수학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기대값이 뭔지 확률이 뭔지 정도만 알아도 이 상황 판단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념 학습이 부족하신 분들은 잠깐 공부를 하시고 다시 이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자 80번 마지막이죠? 상황 판단 1 마지막 문제인가요? 그렇죠? 아닌가? 맞네요. 마지막. 자, ABCD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려고 한대요. 자, ABCD 네 가지 개별 프로젝트의 비용과 효과의 크기가 동일하대요. 다만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음 조건을 근거로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프로젝트 실시 순서를 나열하래요. 자, 일단 복잡하다. 그죠? A 프로젝트를 B 프로젝트에 실시하면 A의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한 A, B를 바로 이어서 실시하면 A 프로젝트와 B 프로젝트 비용이 2배가 된다. 자, 일단 지금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효과.
이 값이 가장 큰 것을 찾아줘야 되는데, 봤더니, 그러면 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낮추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일단, 자, 긍정적인 방향은, 즉, 이 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과가 커지던지, 아니면 비용이 낮아지던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얘가 이 비용 대비 효과가 줄어드는 방법, 즉 부정적인 방향으로는 효과가 줄어들거나 비용이 늘어나거나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주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A 프로젝트를 B 프로젝트 뒤에 실시하는 경우로요. 그러면 A 프로젝트의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든다죠. 부정적인 방향이죠. 또한 A 프로젝트와 B 프로젝트를 바로 이어서 실시하면 A 프로젝트와 B 프로젝트의 비용이 2배가 된대요. 비용이 늘어나니까 얘도 부정적인 방향이죠. 그 다음 반면 A 프로젝트와 D 프로젝트를 다른 프로젝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실시하면 AD의 효과는 2배가 된대요. 그러면 얘는 긍정이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거고, 그럼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얘를 최대한 크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최대한 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는 최대한 많이 포함하고 부정적인 방향은 최대한 작게 포함하는 쪽으로 이제 순서를 배치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A와 C를 인접해서 실시하면 A 프로젝트와 C 프로젝트의 효과가 절반으로 줄었는데요. 얘도 효과가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부정적인 방향, 그리고 D를 A 전에 실시하면 D의 효과가 0이 된다 그랬으니까 얘도 부정적인 방향이죠. 그죠? 효과가 있었다 없어졌으니까. 자, 이 문제는 그냥 풀면 상당히 어려운데, 그냥 이제 조건만 보고 내가 먼저 찾은 다음에 답을 선택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비용 대비 효과의 값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긍정적인 방향, 그냥 일단 편의상 긍정적, 부정적으로 표현을 할게요. 자, 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여기 조건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낮추는 게 4개가 나오고 높이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포함을 해주셔야 돼요. A와 D를 다른 프로젝트 하나의 사이에 두고 실시하면 효과가 2배가 된다. 얘는 긍정적인 거고 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포함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배치할 때 일단 A 사이에 두고 D 하나 사이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D하고 하나 사이에 두고 A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또 이제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AD가 이렇게 붙었으니까 이 둘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게 B 아니면 C죠. 그죠? 그래서 B 아니면 C고, 따라서 여기서 B가 들어온 경우, C가 들어온 경우, 밑에서도 B가 들어온 경우, C가 들어온 경우 나눠서 이제 찾아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다 해봐야 될까요? 아니다. 지금은 보세요. 원래 조건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면 이 4가지 경우에 대해서 비용 효과를 다 따지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는 오지선다를 풀고 있죠. 오지선다를 풀고 있기 때문에 선지 활용이 가능해요. 일단 A와 D 사이에 뭔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게 답이 되겠죠. 그죠? 1번 봅시다. 왜냐하면 이 긍정적인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무조건 포함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 1번 AD 사이에 2개 들어가 있죠. 답 아니에요. 2번 AD 사이에 C 하나 들어가 있죠. 답이 될 수 있죠. 그죠? 3번 AD 붙어 있죠? 예, 아니고. 4번 DA 사이에 2개 들어가 있죠. 아니고. 5번 DA 사이에 하나 있죠. 그래서 지금 원래 선지 없이 문제를 풀려면 4가지 경우를 다 검토해 봐야 되지만, 지금은 선지에서 어차피 2개밖에 안 남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풀어서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한 다음에 값이 가장 큰 것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1번 A, C, DB인 경우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지우고 A, C, DB인 경우 봅시다. 이거 A, C, D, B. 자, 얘를 이제 각각의 비용과 효과는 전부 똑같다 그랬죠. 그죠? 네 가지 개별 프로젝트의 비용과 효과의 크기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비용도 1, 효과도
1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앞에 거는 비용, 밑에 거는 효과 했을 때 원래는 1111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조건들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지금은 첫 번째 A 프로젝트를 B 프로젝트 뒤에 실시하면 해당 사항 없죠. 그죠? 그리고 A, B 이어서 실시하면 해당 사항 없죠. 일단 이 파란색은 했고 A, C를 인접해서 실시하면 인접해서 실시했죠. 그래서 얘는 고려를 해줘야 돼요. A 프로젝트와 C 프로젝트의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그럼 얘가 0.5, 얘도 0.5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D를 A 전에 실시하면 D가 0이 된대요. 근데 D가 지금 A 이후니까 해당 사항 없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총 비용이 4, 그리고 효과가 1, 1, 0.5, 0.5 해서 3인가요? 3, 아니다. 파란색 얘도 고려를 해줘야 되죠. A와 D를 다른 프로젝트 사이에 두고 실시하면 효과가, 일단 원래 2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A랑 D가 원래 이것 때문에 A랑 D가 2배가 돼 있어야 되죠. 2, 예, 이 상태에서 이제 다른 걸 파악해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해당 없었고 인접하여 실시하면 A와 C의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랬으니까 A가 1이 되고 C가 0.5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 마지막 것도 해당 없었고. 자, 그러면 결국 비용은 4. 비용은 이제 아무것도 영향받는 게 없었죠. 그죠? 효과는 1, 0.5, 2, 1 다 더해주면 4.5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비용분의 효과는 4분의 4.5가 되는 거죠, 일단. 자, 그 다음 이제 얘가 AC, DB고 5번 DBAC 한번 검토해 볼게요. D, B, A, C 얘도 비용, 효과 마찬가지 얘를 지금 DA 사이에 하나 실시했으니까 D랑 A의 효과는 2가 된 상태죠. 그죠? 2, 1, 2, 1 해주고 DBAC 왜 이렇게 2, 1, 2, 1 비용은 일단 1, 1, 1 할게요. 1, 1, 1 하고 효과가 2, 1, 2, 1이 된 상태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조건 따라가면서 이제 바꿔보면 자, A를 B 프로젝트 뒤에 실시하면 A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A를 B 뒤에 실시했죠. 그래서 A가 절반으로 줄어야 돼요. 얘가 1이 돼버리죠. 그죠? 또한 A와 B를 바로 이어서 실시하면 A와 B의 비용이 2배가 된다 그랬는데 A랑 B를 바로 이어서 실시한 건 아니죠. 그죠? B 다음 A니까. 그래서 얘는 해당 사항 없고 그 다음 A와 C를 이거 아까 파란색 넘어가고 A와 C를 인접하여 실시하면 해당 사항 여기 있죠. A와 C를 인접하여 실시했죠. 그죠? A와 C의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그럼 이미 1이었는데 여기서 또 절반으로 줄어서 0.5가 되는 거고 C도 0.5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D를 A 전에 실시하면 D는 0이 된대요. D를 A 전에 실시했대요. 그래서 얘는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때 총 비용은 4 그대로고 그 다음 효과는 0, 1, 0.5, 0.5이네요. 그래서 이때 비용 대비 효과는 4분의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ACDB의 경우 4분의 4.5 DBAC의 경우 4분의 2니까 답은 얘죠.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정답은 ACDB에서 2번이다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것처럼 A와 D 사이에 올 수 있는 게 A와 D 사이에 일단 하나가 오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B가 오는 경우, C가 오는 경우, 그리고 DA 순서가 바뀌는 경우 해서 원래는 총 4가지 경우의 수를 다 따져줘야 되지만 지금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을 먼저 포함해서 나머지 선지를 제거해버리면 2개밖에 안 남죠. 그죠? 그래서 결국 2개의 선지만 검토해도 답을 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선지 먼저 보면 이 문제는 선지 먼저 보고 1, 2, 3, 4, 5 다 계산해가지고 해보신 분도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거는 비효율이죠. 일단 조건을 읽었을 때 비용 대비 효과를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얘가 이제 높아지는 방향인지 낮아지는 방향인지를 먼저 파악해보면
높아지는 방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서 이걸 포함하고 나서 선지를 보면 선지 3개가 이미 날아가 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인 풀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가 상황 판단 1이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상황 판단 2 방정식과 계산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